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김요셉입니다. 제가 온 도시하고 제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처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대동소이합니다. 영어를 해야 될까 말까 해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마트에 갔는데 점원들이 잘 피하더라고요. 근데 왜 피하나 봤더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제가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굴은 사실은 우리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생겼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 아버님과 함께 결혼을 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제 결혼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나면서 오늘 가족의 발견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결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경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미시간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 1959년도에 오셨는데 제가 큰아들로 3남 중에 2남 1녀 중에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갈 때가 되었을 때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아,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너 미국에 가면 그 미국 여자들은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개그를 보셨나? 나는 근데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막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 여자들이 이쁘다니까 이제 대학을 가면 이쁜 여자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청천벽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기대가 있어. 너는 큰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네가 미국에 가서 아무리 많은 미국 여자들이 있어도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는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미국 가서도 미국 여자랑 데이트하지 말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 말씀을 잘 따르시는 분이었는데 미국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너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면 아내랑 살죠. 그랬더니 아내 말고 또 누구랑 사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적이냐면 제가 큰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모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네 아내는 맏며느리는 그 누구랑 시간 많이 보내는지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시간 많이 보내냐?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 당연히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죠. 저희 아버님 또 해외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너 생각 잘해라. 왜냐면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려면 엄마 같은 아내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 얘기 듣고는 더 헷갈린 거 있죠. 대학을 갔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데이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미국 여자 보면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어머니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데 참 저는 참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그 데이트 못 하고 난 결혼도 못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제가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한국 교민들이 많은 데 가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교포였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죠. 이제 저는 수출됐다고 하는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게 너무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아버지는 외모만 보고 좋아하셨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밖에만 보고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여자는 바나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겉에는 동양인처럼 노란데 안에는 백인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백인, 말하는 것도 백인, 또 매너도 백인, 음식 먹는 것도 백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뭐야? 그랬더니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간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올해가 저희 25주년이네요, 보니까. 25년 동안 사실은 쉬운 결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도 그렇고, 저 때도 그렇고, 두 문화가 사실은 바로 충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로포즈를 해버리면 결혼도 시작이 안 되니까 결혼의 시작은 프로포즈부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가 허락 안 하면, 물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모가 허락 안 하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다. 이 가족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야만 진짜 결혼은 시작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더 신체적인 거, 접촉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진짜 부부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결혼식 할 때에 특별히 주례하시는 분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주례를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받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몇 번 주례를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도 하고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가 또 주말마다 되면 토요일 날 결혼식이 2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400건 정도의 결혼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랑보다는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례식장에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옆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그대의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남편 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약속하셨죠? 예. 누가 목소리가 컸나요? 신랑이 컸나요? 신부가 컸나요? 예. 그때는 자신 있었는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신랑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결혼식에 처음에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이거보다도 그 결혼식의 가장 중심, 가장 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 순간이 결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840쌍이 하루에 결혼한답니다. 그 중에 거의 400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47%가 이혼율입니다. 미국, 스웨덴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이혼율이 높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아마도 조만간 한국이 또 그 타이틀을 탈환할 것 같아요. 세계 이혼율 1위 국가.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많은 주례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그냥 결혼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의 가장 기본인 우리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일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둘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약속들을 우리들이 주로 하는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또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도 약속하죠? 울지 마, 깎아 사줄게. 우리가 사회인으로 공적인 약속도 합니다. 귀화할 때 보면 이 나라 국민으로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손을 들고 선서하는 약속을 합니다. 군인도 약속하더라고요.
선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보니까 저 논산 훈련소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같이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약속 중에는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약속을 분류할 수 있어요. 게리 챕만이라고 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유명한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언약 결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약속의 2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약속인데요.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약속은 있어요. 제 아내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더러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래요. 근데 제가 결혼식 할 때 설거지 한다고 약속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한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밥을 내가 하는데 당신이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약속 중에 그러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형식인 것 같고 뭐 남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식에 올렸던 약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영어로는 death do us part.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사랑할 거야. 신의를 지킬 거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할 때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처럼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7년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진 않죠. 쌍방향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내가 한다고 할까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더 숭고한 결혼의 약속, 결혼만이 아니고요. 이런 약속들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사실은 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것처럼 약속하지 않지만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거든요. 이런 약속은 계약과 다른 언약 혹은 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언약적인 계약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 서약적인 결혼을 우리가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개념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막 뭐에 씌였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저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거라고 속았구나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는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할 거를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왜 결혼은 그럴까 하는 게 저의 반문입니다. 저는 우리 결혼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퇴색되고 많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떠한 약속이 우리 가족, 부부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근간이 되고 있는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결혼식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결혼식 10번 이상 가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식 나 10번 이상 가봤다. 예, 꽤 많이 가보셨네. 자, 그런데 우리 문화가 조금 외국 서양 문화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린 결혼식 가면 주로 뭐가 기억이 나냐면 뷔페 음식이 기억나죠. 식장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거의 그러시죠? 예, 저도 뭐 한두 번 그랬으니까. 물론 제가 주례할 때만 빼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의미가 이 언약과 서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결혼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결혼식장을 유심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복도가 양쪽 옆으로 있는데 가운데에 주단을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랑 측, 신부 측 나눠 놓으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서양 문화에는 그것도 없고요. 이 결혼의 유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대 결혼이요. 우리 옛날 결혼 말고 현대 결혼 보면 가운데 주단이 있는데 대부분 주단이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 주단을 깔아놨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고대 중동에는 이러한
불가침의 언약. 그러니까 끊을 수 없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물의 각을 띄어요. 동물을 소나 낙타나 양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좀 잔인합니다. 딱 잘라가지고 그걸 벌려놓고 그 동물의 피가 빨간 주단처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맨발로 아버지들이 걸어가요. 이게 고대 중동의 결혼 문화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물을 자르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빨간 주단을 깔고 거기에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동물이 자기 몸을 찢어 죽은 것처럼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특별히 결혼에 약속이 생각보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약속이 중요한 이유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문화 쪽에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어머니는 미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긴 게 미국 사람인데 아내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 아내가 더 미국적인 문화, 저는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약속을 했지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계약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줘야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할 만한 책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책임이 없다고 막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만 약속 잘 지키나요? 많이 못 지키시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못 지킨 약속보다 상대방이 못 지킨 약속을 더 많이 기억하죠.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개념보다 사실은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분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경남 밀양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최종택이에요. 근데 저는 재미나게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거기다 선자만 집으면 최종 선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약속의 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중퇴를 하게 돼요.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퇴를 하고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 있던 자기 절친, 동네 친구 3명하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좀 약간 우리 좀 멜로드라마틱하죠. 기차역 앞에서 이제 우리는 헤어질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빵집에 앉아서 3명이서 약속을, 우리 이제 막 슬프잖아요. 뭐 우정을 이제 너 서울 가면 언제 만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제 뭐 남자들이지만 아마 울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마 누가 생각했는지 그 얘기를 했대요. 한 분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말고 글로 쓰자. 그래가지고 그냥 공책을 찢어가지고 3명이서 각각이 다 똑같이 3명이 그 공책 종이에다가 약속을 썼어요. 그 약속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요, 우리들의 우정은 이 지구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하라 친구요, 참으라 친구요. 온갖 고난이,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온갖 고난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끈기와 성실과 근면으로서 한평생을 부정한 마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뒤에는 영원한 우리들의 세계가 있으리. 1975년 8월 27일 역전 포머스트에서 최정택, 이창영, 이동환은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마음속 굳은 결심을 하다. 그런데 그렇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 끝에다가 토를 달았어요. 2000년, 그러니까 75년에서 25년 뒤 2000년 8월 27일 밀양 영삼루 팔각정에서 최종택, 이창영, 이동환은 재회를 결의하다. 그분의 책 하루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25년 뒤에 드라마틱하게 그 3명이 만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주소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3명의 약속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나는 군인이 되겠다. 한 사람은 나는 교수가 되겠다. 한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5년 뒤에 약속한 날 자기 종이를 가지고 항상 지니고 있었대요.
힘들 때마다 그 종이를 꺼내놓고 내 친구들이랑 약속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 이제 정말 그분은 뭐 실명도 한쪽 눈 실명도 하고 다리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25년 뒤에 산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한 친구가 와서 만났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안 왔길래 한참 내려오는데 둘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군인이었던 자기 친구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의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감동적으로 심어준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약속이 자기 인생과 두 친구의 인생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의미를 회복한다면 그 약속이 서약적인 의미를 회복한다면 저는 그 약속이 결혼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속에 한 분의 약속에 대한 가치를 노년에까지 유지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미국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에 로버트슨 맥�윌튼이라는 총장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리얼이라는 여자와 1949년도에 결혼을 했고 1968년도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이분의 총장 리더십이 너무너무 훌륭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총장보다 큰 업적을 이 맥�윌튼 총장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총장을 막 왕성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던 80년대 초반 맥�윌튼 총장님의 아내에게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한 이야기를 5분 동안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5분 뒤에 또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을 발견. 처음에는 그냥 아내가 깜빡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빨리 급진전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알츠하이머죠. 치매 진단을 받고 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진전하다 보니까 아내는 막 밖에 나가면 그냥 걸어 나가서 며칠 동안 막 못 찾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병세가 악화되고 모든 기억을 상실한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패닉의 모습을 이 남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총장님에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기는 아내와 함께 아내를 돌보는 것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퇴임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I haven't in my life experienced easy decision making on major decisions, but one of the simplest and clearest decisions I've had to make is this one, because circumstances dictated it. Muriel, now,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seems to be almost happy when with me, and almost never happy when not with me. In fact, she seems to feel trapped, becomes very fearful, sometimes almost terror, and when she can't get to me, there can be anger. She's in distress. But when I'm with her, she's happy and contented. And so I must be with her at all times. And you see, it's not only that I promised in sickness and in health, till death do us part. And I'm a man of my word. But as I have said, I don't know with this group, but I've said publicly, it's the only fair thing. She sacrificed for me for 40 years to make my life possible. So, if I cared for her for 40 years, I'd still be in debt. However, there's much more. It's not that I have to, it's that I get to. I love her very dearly, and you can tell it's not easy to talk about. She's a delight. It's a great honor to care for such a wonderful person. 오늘 약속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묶어주는 묶음이 아니에요. 닻이 아니에요. 돛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은 우리 결혼을 비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꺼져가는 인생에 그 바람이 없는, 날아갈 수 없는, 이렇게 뭐랄까, 비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힘 빠진 인생 속에 한 사람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이유를 주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관계로 토크쇼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부자 관계는 방송에서 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관찰 카메라라는 거 아시나요? 부자를 찜질방에 모십니다. 아빠가 계란 먹어라. 네 아빠. 침묵 30분. 아들아 별일 없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이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살려고 하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서 힘든 거고, 하지만 세대 차이가 2바퀴가 나잖아요. 아주 내가 나이 어린 연인을 사귄다는 마음으로 아드님을 바라보시면 맞습니다.